자, 그리고 여기서 카르타고는 마지막 발악인 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발악하는 대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로마의 최강의 라이벌, 바로 카르타고죠. 그리고 그 카르타고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 바로 포에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포에니 전쟁에는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도 춘닥터는 페이즈 1에 해당하는 1차 포에니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포에니 전쟁의 주 무대였던 시칠리아 섬으로 지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 포에니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로마가 일단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길고 넓게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 이탈리아 반도 끝에 붙어있던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이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왜냐? 바로 시칠리아 섬의 크기와 위치 때문인데요. 자, 일단 바다가 중요했던 해상 강국 카르타고는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이 지중해 한 가운데 거의 정중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큰 섬인 시칠리아가 카르타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게 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지중해 모든 곳으로 뻗쳐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서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항공모함과도 같다 할 수 있지. 바닷길이 중요한 우리 카르타고 입장에서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시칠리아 섬인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칠리아 섬이 로마가 막 통일을 한 이 이탈리아 반도와 너무나도 가깝게 붙어있는 섬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칠리아 섬은 우리 로마의 영토와 너무나도 가까운 섬이다. 만약에 이 섬이 북아프리카의 강대국 카르타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로마는 앞으로 시칠리아 앞바다를 제대로 지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칠리아 섬이 카르타고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 로마도 병력을 투입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양쪽에 각자의 입장을 가진 군대가 시칠리아 섬에서 빵 하고 충돌하면서 시작하게 된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차 포에니 전쟁의 초반 전투들은 로마가 연전연승을 하게 되면서 일단 로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 초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밀레 해전을 승리한 로마. 특히나 이 전투는 바다를 전혀 몰랐던 민족인 로마와 평생을 바다와 함께하면서 해상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카르타고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다를 전혀 몰랐던 로마가 이 바다에서 싸움하는 해전에서 의외로 카르타고 해군을 격파하게 되면서 로마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그리고 반대로 카르타고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그런 전투가 된 것이죠. 카르타고는 돈을 내고 용병을 내세워서 싸우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 로마는 자국 시민이 철저하게 훈련하여 만들어둔 최적의 시민력으로 군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육지 전투에서 우리 로마가 무조건 승리할 자신이 있지. 사실 문제는 바다였는데 밀레 해전까지 우리 로마가 승리해버렸으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 이 기세를 몰아서 카르타고로 완전히 박살내자. 가자! 자, 이렇게 자신감이 빡 올라온 로마는 시칠리아 섬뿐만 아니라 카르타고의 주요 거점이었던 지중해의 다른 섬들까지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다른 큰 섬인 사르데냐 섬과 코르시카 섬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지금 카르타고의 기세가 꺾인 만큼 우리 로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섬들까지 모조리 접수해버리자. 하하, 이렇게 해서 로마는 코르시카 섬까지 단숨에 정복하고 사르데냐 섬의 일부까지도 접수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전장이었던 시칠리아 섬에서도 로마는 역시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이 시칠리아 섬의 전투는 밀레 해전 이후에 다시 육지전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육지전에 자신이 있던 로마는 완전히 기세가 오른 상태였죠. 카르타고의 용병 부대는 육지 전투에서 이미 우리 로마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 전투들에서 증명되었다.
이제 빠르게 카르타고 군대를 괴멸시키고 시칠리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된다. 가자! 자, 하지만 생각보다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의 세력을 뿌리뽑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 일단 카르타고 군 자체가 육지에서 정면 대결로 로마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카르타고는 어차피 정면 대결로 로마에게 이기긴 어렵다. 그렇다면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기습 작전을 사용하거나 함정을 파놓고 로마군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작전을 취하자. 이런 식으로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에 틀어박혀서 방어에 치중을 하는 등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점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카르타고가 의외로 버티기 모드를 시전하면서 시칠리아 섬 공방전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레굴루스는 판을 뒤집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군대가 시칠리아 섬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카르타고의 본국인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지원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카르타고의 본체라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를 공격해보자. 본국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되면 시칠리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칠리아는 당연히 우리 로마의 것이 될 것이다. 레굴루스의 이런 주장에 로마의 원로원도 동의를 하게 되고, 결국 로마는 병력을 시칠리아 남쪽의 항구인 에크노무스 항에 집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병력의 움직임을 카르타고 역시 눈치를 채게 되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우리 본국 카르타고와 가까운 항구인 에크노무스에서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다니, 이것은 분명 로마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 북아프리카를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서둘러라. 우리 본국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카르타고도 대규모 병력을 결집시켜서 에크노무스에 모인 로마 함대를 저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256년 에크노무스 항구 앞바다에서 카르타고와 로마의 대규모 함대가 영혼의 맞다이를 뜨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와 카르타고 양측 해군의 규모는 각각 약 300척 정도로 정말 고대 당시 해전의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규모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양측의 진영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로마의 함대는 굉장히 중앙이 두꺼운 쐐기 형태의 진영을 짰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양 날개가 넓고 길게 펼쳐진 그런 진영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진영을 보더라도 양 군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 함대는 당연히 가운데의 힘을 완전히 모아서 정면을 그대로 뚫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카르타고는 양 날개의 진을 넓게 펼쳐서 로마의 함대를 포위하고 쌈 싸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과연 치열한 전투의 승리는 누가 가져가게 됐을까요? 두둥! 승자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실 이 항해술이 좋았던 카르타고의 양 날개 포위 작전은 어느 정도는 먹혔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로마 함대의 중앙 돌파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르타고의 양 날개는 로마의 후방 부대를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었지만, 중앙이 너무 빨리 뚫려버리는 바람에 이 로마의 중앙 함대가 중앙을 완전히 파괴하고 서둘러서 후방 부대를 지원하게 되면서 결국 승리는 로마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는 정말 바다를 모르는 민족이었지만 밀레 해전에 이어서 고대 역사에서도 굉장히 대규모 해전으로 알려진 에크노무스 해전마저 승리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북아프리카를 정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서 도시국가 형태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로마처럼 나라 이름이 수도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르타고의 수도는 바로 카르타고 시인 것이죠. 로마의 수도가 로마이리시, 그리고 이 카르타고 시의 위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튀니지라는 아프리카 나라의 수도 튀니스의 근처에 존재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레굴루스는 당연히 최종 타겟을 이 튀니스 근처에 있던 도시 카르타고로 삼았었겠죠. 카르타고는 이미 육지와 바다에서 여러 번 우리 로마군에게 패배를 당했다. 이것은 카르타고 군대가 더 이상 우리 로마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좋았어. 이 기세를 몰아. 단숨에 카르타고의 본토인 북아프리카도 싹 쓸어버리자. 하하. 일단 카르타고시 근처에 있는 클루페아라는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발을 딛는 것은 처음이지만 바뀐 것은 없다. 카르타고 군대는 이미 우리 로마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진격하라. 이렇게 레굴루스는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마자 거침없이 진격을 하게 되고 결국 수도였던 카르타고의 주변 지역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역시 당연히 굉장히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역시나 정면 승부에 뛰어난 로마군을 이기는 역부족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의 홈그라운드인 북아프리카에서조차 로마에게 연전 연패하다니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로마의 집정관에게 사신을 보내거라. 내줄 건 내주더라도 일단 전쟁을 멈춰야 할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위기감에 빠진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협상이 만약에 잘 이루어졌다면 1차 포에닌 전쟁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레굴루스는 당시에 이미 자신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는 상태였고, 그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변했을까요? 결국은 이 로마의 집정관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게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카르타고의 함대를 모두 해산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중해의 섬들도 다 로마가 가져가고 거기에 거액의 배상금까지 너희들은 내야 할 것이다. 하하.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원래도 바다가 중요했던 카르타고가 해군도 아예 가질 수 없게 되고 배도 만들 수 없는 수준이니까 이건 뭐 무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굶어 죽으란 소리나 거의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런 레굴루스의 과도한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카르타고는 평화협정을 포기하고 마지막 결산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다 저래 죽으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최소 후회는 없어야겠지. 이렇게 되면 2판 4판이다. 여봐라, 모든 병사들을 모아라. 로마와 마지막 결사항전을 준비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카르타고는 마지막 바라긴 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휘관의 교체였습니다. 원래 카르타고는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병사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었지만 지휘관만큼은 카르타고 본국 출신인 귀족이 항상 맡아서 지휘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지휘관들이 항상 변변치 못하게 로마군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카르타고는 이번에는 이 관례를 깨고 그리스에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 대장인 크산티푸스라는 자를 지휘관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죠. 크산티푸스는 카르타고에 도착하자마자 나눈 병력들을 모두 긁어 모아서 바로 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병력들의 상태가 완전 말이 아니구먼. 하지만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카르타고의 병사들이여, 목숨을 걸고 훈련해서 반드시 강적 로마를 물리쳐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크산티푸스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과 로마의 집정관 레굴루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드디어 북아프리카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승자는 또 누구였을까요? 네, 이번에는 드디어 크산티푸스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연전연승에 취해 있었던 로마의 집정관 레굴루스가 굉장히 자만해서 방심했던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휘관 아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항전했던 이 카르타고의 육군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는 최악의 위기상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로마는 북아프리카에서 패한 채 허둥지둥 북아프리카를 겨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에게 또 다른 재앙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패잔병들이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로마의 대규모 함대와 수송선들이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이 폭풍우를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배와 병력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해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손실된 배의 수가 거의 600여 척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인력 손실은 보조 인력까지 합치면 거의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건 뭐 로마가 이제까지 싸워서 잃은 병력보다도 훨씬 더 큰 인력이 손실되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정말 뜻하지 않는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당연히 로마의 우세로 끝날 줄 알았던 이 1차 포에니 전쟁의 양상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영상이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춘닥터는 다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